얼마큼 안전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아까 1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자동차다 그랬는데 요새 자동차 타면 어떻습니까? 안전띠 매야죠? 그죠? 제대로 매야 되거든요, 안전띠는. 그리고 에어백이라는 게 있어서 에어백이 터지게 되면은 혹시 충돌 강도가 크면 그게 나를 보호해주죠. 이런 안전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안전띠나 아니면은 에어백은 뭐예요? 사고를 방지해주는 게 아니라 사고를 경감시키는 장치죠. 이걸 우리가 수동식 안전장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새로 개발되는 기술들은 운전자, 주인님의 상태가 아예 상태가 안 좋구나, 어저께 밤에 음주를 하셨네, 아직도 알코올 냄새가 나네, 그럼 차가 운전하면 큰일 나겠죠. 차 운전은. 그러면 자동차가 센서가 동작이 돼서 주인님 어저께 술 푸셨죠? 오늘 아직도 알코올 냄새가 납니다. 오늘은 시동을 끄고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시동 안 켜겠습니다. 라는 차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안전하게. 음주운전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방 차원의 안전장치라고 얘기해서 능동식 안전장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능동식 안전장치가 나오면요, 주인님의 상태를, 건강 상태를 다 측정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제가요, 문제가 있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첫 줄하고 끝에 줄을 끝내. 그래서 목차만 하고 30분 끝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운전대 내가 앉죠. 앉으면요, 눈동자의 상태를 센서가 검침을 해요. 깜빡임의 정도, 떨리는 정도. 핸들을 내가 손을 잡으면은 핸들에서 내 맥박, 온도, 이 습기, 건조함 상태, 이런 걸 다 읽어드려가지고 평상시에 우리 주인님의 건강 상태를 100으로 봤을 때 어저께 밤에 술 드셨다, 약주하셨다, 컨디션이 아주 안 좋죠, 잠도 못 잤다, 설쳤다, 그러면 50%뿐이 안 나온다 그러면 자동차가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인님 컨디션이 50%입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오늘은 시동을 안 켜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개발은 됐는데요. 왜 안 나오느냐? 비싸서 안 나와요. 자동차가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사도 몇 천만 원이잖아요, 자동차가. 그래서 이게 1억짜리, 2억짜리 차를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래서 기술은 개발되어 있어도 얼마만큼 이 소비자가 낮은 가격으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에어백, 아까 말씀드린 에어백이요, 많은 차는 12개가 있어요. 앞에 전방을 막는 에어백도 있고요. 또 측방, 사고를 해서 옆에서 부닥치는, 옆에서 막는 이런 것이 뭐냐면 사이드 에어백, 또 유리가 깨지면 유리 파편에 찔리죠. 그래서 유리 파편을 막는 커튼식 에어백. 또 제일 중요한 게요, 사람이 운전하다가 충돌 강도가 세면은요, 또 좀 누워서 운전하면은 밑으로 몸이 빠져나가는 서브마린 현상, 잠수함 현상이 생겨요. 그럼 무릎이 앞으로 나가죠. 그럼 밑에는 밀려 들어오죠. 그럼 무릎이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무릎을 보호해주는 게 니 에어백, 무릎 에어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무릎 에어백은 차가 고가의 차만 장착을 하고 있죠. 많은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의 자동차는 안전장치를 극대화하고, 또 아까 능동식 안전장치 같은 경우는 지금 요새 탑재가 되기 시작하는데, 컨디션이 나쁘면 아예 운전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 자 100km를 달리고 있는데 앞차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서 내가 제동을 해야 되는데 깜빡 눈을 딴 데다 돌리는 바람에 제동을 못했어요. 그럼 차가 추돌 사고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차에 있는 컴퓨터가 주인님의 상태가 가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핸들을 꺾고 제동을 하고, 또 정신을 잃으면은 갓길에 차를 안전하게 빼서 비상등을 자동으로 켜서 콜센터에다가 얘 자동차가 내 대신 얘가 연락줘요. 119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부 지금 벌써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능동식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아예 예방을 해서 아예 사고를 없애주는 장치, 꿈의 장치겠죠. 요새 여러분들 1년에 대한민국이 예전에 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5천 명이 넘었어요. 후진국이었습니다. OECD권에서 가장 낮은 국가였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한 2,800명, 900명 정도까지 많이 줄였어요. 많이 좋아졌죠. 그러나 우리가 1,000명 이내로 들어가야지만 진정한 선진국으로, 왜? 교통사고가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님들 운전하실 때 앞뒤 차의 간격이 너무 빠르다, 또 간격이 너무 좁다, 그러면 간격 떼세요, 속도 줄이세요. 왜 차로 변경을 하는데 방향 지시등 깜빡이 안 킵니까? 그러면 부모님한테 왜 안 키세요? 그렇게 했대요. 알겠죠?
왜? 위험한 거예요. 사고의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래서 감시자가 누구다? 여러분들이 감시를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차 타자마자 엎드려 자지 말고 눈을 불을 켜고 같이 운전한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얘기가 분위기가 조금 낮았네요. 그죠? 벌써 5분, 1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 속도를 지금부터 2배의 속도로 올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쭉 어쩌고 거 많은데요. 자료를 너무 쓸데없는 게 많이 집어넣어서 그림만 몇 개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한 30분 정도. 자, 일단 그림 위주로 해서 좀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좀 아까 얘기했던 것도 쭉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차도요, 종류가 모양이, 자, 차를 살 때 어떤 거부터 먼저 볼까요? 디자인이 이뻐야 되겠죠. 차 안의 시스템은요, 운전해보고 겪어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깥에 있는 디자인은 딱 봤을 때, 마음에 든다. 그리고 그것부터 먼저 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 선입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흉측하게 생기고 있죠? 지금 이상하게 된다. 부담스럽다. 말 걸기도 부담스럽다. 차도 똑같습니다. 차의 디자인이 딱 와닿아요. 그래서 가까이 접근해서 왔을 때, 차 디자인이 마음에 드네. 그리고 다음날 와서 또 봤더니 더 마음에 들어. 그 다음날 더더욱 마음에 들어. 그리고 그 인상, 좋은 인상이 오래가는 차가 좋은 차예요. 그래서 처음에 차는 한 번에 사는 것보다 자꾸 자주 보고 또 주변의 얘기도 듣고 또 시승도 해보고 그래서 나에게 맞는 차를 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새는요 굉장히 고민이 많아졌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가솔린 엔진 차를 사느냐 디젤 차를 사느냐 또 배터리와 모터가 같이 엔진하고 같이 합쳐져 있는 하이브리드 차를 사느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사느냐 전기차 사느냐 수소차 사느냐 미칩니다. 아주. 왜? 에너지원이 뭐에 따라서 디자인은 둘째 문제고 에너지 뭔가에 따라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시스템이 하나로 보이지만요 속은 완전히 틀린 시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이세요. 근데 자 요새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뀐다라는 얘기 들어봤을 텐데 왜 전기차로 바꿀까요? 바로 이 가솔린 차나 디젤 차는요 이 연료를 공기하고 섞어서 불을 떼면은 배출가스가 나오죠. 배출가스에 유해 배출가스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나쁜 가스죠.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직접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것 같으면은 질소, 산화물, 또 매연, 시커멓게 나오는 것들 있죠. 지에 꽁무니에서 시커멓게 나오는 거 그거 폐차시켜야 되거든요. 그 뒷차가 따라가면서 얼마나 냄새를 맡겠어요. 건강에 직접 좋지도 않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산화탄소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인간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요.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지구 온난화가스의 한 종류죠. 지금 세계 각국에서 기후변화 굉장히 심각하죠. 요새 여러분들 보면은 여름에 태풍, 비도 집중호우로 막 쏟아지고 이번 겨울에 눈 굉장히 많이 내리는데 춥대죠. 지금 바깥에 춥죠. 더 추워지고 있고 온도가 막 영하 20도 떨어지는 게 길어지고 여름에는 3, 40도 열대야가 심해서 한 2달 가고 이게 점차 심해집니다. 이 원인이 바로 지구온난화가스예요. 근데 지구온난화가스의 원인 중에 자동차가 차지하는 게 전체 20%예요. 20%. 그래서 차에 대한 규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기존에 이제는 앞으로 내연기관차 쓰지 말어 라고 하는 게 국제사회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자체에는 배출가스가 없죠. 그래서 배터리에 전기에너지 집어넣어서 전기에너지를 모터를 돌리고 모터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감속기라는 걸 써서 밖에 전달하는 게 지금의 자동차. 여러분 장난감 차거든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꽁무니에서 연기가 안 나오죠. 그게 바로 전기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전기차 자체는 무공해입니다. 아무것도 배출가스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배터리에다가 전기에너지를 넣어야 되는데 그 전기에너지를 어떻게 친환경으로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데 어떻습니까? 자, 전기차가 있는데 이 광주시에 내가 전기차를 몰고 다녀요. 근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충전 전기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충남 당진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만든 전기에너지다. 그럼 거기 전기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석탄화력이니까 석탄을 떼면은 연기가 많이 나오죠. 배출가스, 나쁜 가스들이요. 이게 오염시키죠. 그래서 만들어낸 전기에너지도 얼마큼 친환경으로 만들어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도 간접적인 오염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에너지도 에너지를 친환경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거 가장 좋은 국가가 바로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는요. 여러분들 북유럽 꼭대기 길쭉한 나라 알죠? 아마 교과서에서 피오르드 해안 많다 그죠? 날씨 춥고 그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오로라도 구경할 수 있는
노르웨이 알죠? 표정이 굳어져 있어요. 노르웨이. 노르웨이가 우리의 2.5배 땅덩어리예요. 인구 밀도 500만 분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요. 노르웨이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97% 거의 100%를 수력 발전으로 만든 겁니다. 수력 발전하면은 화력 발전이 없으니까 무공해죠. 그래서 만든 100%의 무공해 에너지를 일반 내연기관차에 쓰면 5여 번이 나오니까 노르웨이는 전기차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전환하는 국가입니다. 지금 2023년, 내후년 2025년에는 노르웨이에서는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노르웨이에서 판매된 차 전체 10대 중에서 7대에서 8대 사이가 전기차였어요. 벌써. 그래서 내후년에는 노르웨이가 세계 최초로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못하니까 노르웨이는 에너지도 무공해로 만들어내고 자동차도 무공해차만 다니니까 완전히 국가가 클리닝 돼서 깨끗한 국가. 그래도 대한민국은 어때요? 복잡하죠. 땅덩어리 좁고 인구 밀도 5,500만, 거기다 70%는 산이에요. 30% 사는 건데 차가 지금 2,550만 대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전기차가 55만 대뿐이 안 돼요. 지금. 근데 자, 전기에너지도 화력 발전도 굉장히 많아요. 또 LNG 발전도 있고 원자력 발전도 있고,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에너지 믹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대한민국은 해결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은 국가인데 까다로운 만큼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면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대박난다 이런 것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수출 통해서 먹거리 만드는 국가죠. 4대 중에 3대를 수출합니다. 올해 자동차 수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세계에서도 알아줄 정도예요. 여러분들 외국 나가게 되면 대한민국 차, 현대, 기아부터 눈에 많이 보이죠. 그죠? 여기 광주만 해도 기아차가 있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 있죠.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안 그렇게 제가 관련했거든요. 전전 시장 계실 때 제가 관련했어요. 그래서 여기 꼭 지어야 된다. 잘했죠. 그래서 제가 그 광주시 자문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그런 우리 자동차 산업이 대한민국이 이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먹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전기차 또 그 다음 차가 수소전기차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미래의 선점을 하기 위해 우리가 먹거리도 만들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미래의 차를 구현해 가고 있다. 이게 바로 친환경차, 무공해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요. 그죠? 요새 아버님, 어머님들은 지난주까지 연인을 꼭 봤을 거고, 그죠? 연인 안 보면 이상하죠? 제가 드라마 강의거든요. 봄에 말치, 여름에 한개, 가을 동화, 겨울 연가 다 본 사람이에요. 뭔 얘기인지 모르죠, 우리 아이들은. 자,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 보면요, 부분 수가 바로 줄어요. 거의 막. 그래서 13,000개에서 18,000개 이렇게 갑니다. 왼쪽 변속기는 아예 없어져요. 예, 요거 넘어갈게요. 글자가, 저도 글자 싫어요. 자, 여기서요, 눈에 이게 딱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유인이 보이죠? 이것도 넘어갈게요. 글씨가 있는 거 저도 싫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사진만 넣을 거예요. 자, 사진이 있나요? 요거 우리 뭐냐? 저쪽 보시면은 영어로 퍼스트 마일이라고 써있고 라스트 마일이라고 써있어요. 우리가요, 직장에서, 집에서 직장을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자, 자가용으로 타고 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버스나 전철을 타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전거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이동수단을 보면요, 집에서 나와서 일반적으로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또는 자가용을 받고 직장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마지막 퍼스트 마일이 첫 1마일과 라스트 마일이 마지막 1마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늦게 일어났어. 근데 차를 내가 장원을 가져가서 집 근처에 있는, 직장 근처에 있는 데다가 주차를 시키고 걸어 올라가는데 10분 정도 뛰어가야 돼요. 그래서 헥헥거리면서 올라가요. 이건 너무 시간도 그렇지만은 시간에 대한 아까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는요, 이 무공의 이동수단을 이용을 해서 직장까지, 내 사무실까지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일종의, 여러분들 광주시에도 있는 전동 킥보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동 킥보드를 우리가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용 휴대 무공의 이동장치다라고 해서 PM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그게 라스트 1마일을 뭘로 채워주느냐. 여러분들 전동 킥보드는 뭐예요? 차로 타고 가기에는 가깝고 걸어가기에는 먼 애매모호한 거리를 연결시켜주는 무공의 이동장치예요. 그래서 앞으로요, 여러분들 아까 차를 구입한다 그랬는데 차 살 때요, PM도 무료로 줍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살 때 트렁크를 딱 열면은요, 접혀 있는 전동 킥보드가 한쪽 트렁크 구석에 꽂혀져 있어. 충전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에 딱 내려서 직장 근처에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트렁크에서 전동 킥보드 충전된 거죠. 딱 뽑아서 딱딱 피면 전동 킥보드가 돼요. 그거 타고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나서 내 사무실 올라가면 접어서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똑같이 거꾸로 와서 주차장에 접은 다음에 트렁크에다 꽂아놓으면 자동 충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 속에 차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서비스로 그냥 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차 한 대 사면요,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거는 개인용 휴대 무공해 장치를 다 두는 거예요. 요새 전기차의 장점이 뭔지 아시죠? 요새 여러분들 오토캠핑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부모님들하고 산에 가서 어닝 텐트 치고 밥도 끓여서 그 자리에서 산 강을 벗삼아서 여러 가지 음식도 같이 먹고 이런 거 오토캠핑이죠. 요새 좋은 게 뭐예요? 전기차가 있는 게 전기에너지죠. 차에 있는 전기에너지를 끄집어내서 있죠. 줄을 연결해가지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 가지고 나와서 세탁기도 돌릴 수 있어요. 3.6kW인데 3.6kW면요 웬만한 것들 두세 개는 다 쓸 수가 있어요. 올여름에 되게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올여름에 열대야 굉장히 더웠죠? 광주도 더웠어요. 그러면은 저녁 때 바깥에 나가서 집에서 에어컨을 계속 켜니까 누적 전기비 때문에 전기비가 많이 올라가.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시원한 데 있을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기차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고 나서 전기차에서 나오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동용 에어컨을 키는 거예요. 이동용 에어컨을 마음대로 시원하게 풍부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전기비는 전기차 충전 전기비는 특별 케이스로 해서 굉장히 가격을 낮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일반 에어컨을 키면 전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전기차를 가지고 나와서 전기차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에어컨을 키는 거죠. 하루 종일 키는 거야. 그리고 집에서 또 꽂아놓으면 전기비가 충전 전기비는 전기차는 별도로 책정이 돼서 몇 분의 1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모르겠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응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바로 뭐냐? 앞으로는 미래는 이동수단을 물론 이제 걸어야죠. 운동을 해야지. 여러분들 아이들이, 여러분들 어린이들이 걸어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전동 킥보드도 헬멧도 제대로 타야죠. 그래서 어떻게 안전하게 이동시켜주느냐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잘 만드느냐, 이게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내연기관차 구조 한번 보세요. 내용 보게 되면요, 내연기관차 3만 개 부품이거든요. 자, 여기서 좀 더 복잡하게 제목을 보세요. 하이브리드 차. 여기하고 뒤가 더 복잡해졌죠. 하이브리드 차는 뭐냐? 기존의 내연기관차에다가요, 아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모터를 병력을 해서 두 개를 한꺼번에 집어넣은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배출가스를 덜 나오게 만들어주는 효율적으로 쓰는 자동차를 하이브리드 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는 것이 두 가지 이상의 에너지원을 응용을 했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의 에너지와 배터리의 에너지 두 가지를 겸용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미래의 모빌리티다라고 해서 요새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 차죠. 복잡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거는 배터리 팩을 더 집어넣어서 전기차에 더 가깝게 만든 겁니다. 좀 더 전기차에. 그래서 점점 복잡해져. 그러다가 지금 판매되는 전기차 보세요. 구조가 확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배터리가 이만하게 크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에서 모터를 돌려서 모터에서 그냥 전달하니까 구조적으로 여러분들 장난감이 이렇게 돼 있죠. 배터리 있고 바퀴 있고 모터 있어. 이게 다야. 그죠? 근데 이번 큰 자동차는 좀 더 안전장치가 많아야 되고 좀 더 세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전기차인데요. 앞으로는 전기차를 누구나 다 만들어요. 지금은 자동차 제작사가 만들지만요, 향후 한 10년 정도 있으면 오픈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 시스템을 누구나 응용해 쓸 수가 있어요. 응용해 쓰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휴대폰, 애플도 애플카가 나오고 구글카가 나오고 아마존카가 나오고 또 LG전자에서 LG에서 LG카가 나올 수 있고 삼성카도 나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차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도 모듈별로 바꾸기 때문에 정비업 같은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에 없어진 일자리 중에서요. 물리 쪽이 많이 없어져요. 좀 이따 자율주행차만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구조적으로 일단 바뀌고요. 수소연료주행차. 수소연료주행차는 뭐예요? 요거하고 요거랑 비교해보면요. 여기하고 요거하고 요거 똑같죠?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전기차의 가운데 배터리 대신은요. 대신 뭘로 들어가요? 여기 대신 하이브리드 차 있고 아까 내연기관차. 자, 이것 좀 해주세요. 자, 수소 연료전기차는 뭐냐면요. 전기차하고 수소 연료전기차하고 틀린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전기차는요. 배터리에 전기 에너지를 집어넣고 이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모터를 돌리는 게 전기차거든요. 근데 수소 연료전지 또는 수소차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배터리 대신 연료전지라는 소형 발전기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소형 발전기에 산소를 집어넣고 수소를 집어넣어서 결합을 시키면은 전기 에너지가 나오면서 찌꺼기는 물만 나와요. 그래서 수소차는요, 지금 광주시에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죠. 수소차를 보면 꽁무니에서 오줌만 싸요. 오줌만, 왜? 찌꺼기가 물만 나와. 물만 찍찍찍찍 뿌리고 오줌 싸개라고 했죠. 오줌 싸개. 근데 물이라는 게 무공해죠. 자, 지구상에 수소 부진장, 산소 부진장 또 결합시켜서 찌꺼기가 물만 나온다. 완전 리사이클링 측면에서 지구를 무공해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미래 궁극의 차는 수소차가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수소 연료전지 차에 대한 기술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이것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이 거기 전라도 광주 지역이 수소차의 특화 지역이거든요. 정부에서 특히 이제 R&D부터 보급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지역이 이쪽 지역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미래의 먹거리를 전기차와 더불어서 수소차를 우리가 주도권을 지겠다 이렇게 보고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차. 자, 자율주행차. 여러분들 이거 관심 많을 거예요. 자, 미래 모빌리티를 대변하는 큰 그림 중에 한 가지가 자율주행.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운전하고 하시는데 이거 운전 굳이 해야 되나? 필요할 때 운전하고 필요 없을 때 누워서 자고 알아서 목적지까지 빠르게 안전하게 갈 수 없을까라고 개발한 게 바로 자율주행이에요. 아직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미래차는 어떻게 바뀌냐? 운전할 수도 있고 운전 안 할 수도 있어. 운전의 재미를 느낀다. 그러면 운전 기능을 차에다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 가다가 운전의 재미를 느끼고 한 시간 운전하다가 피곤해, 나 잠을 자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스위치를 딱 눌러. 그러면 핸들이 접혀서 차 안으로 쏙 들어가고요. 밑에 있는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이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좌석은 뒤로 자동으로 쑥 돌아가. 그럼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마주보고 있죠. 회의해도 되고 얘기해도 되고 먹을 거면 티타임을 갖는 거죠. 차는 혼자서 운전하고. 이게 자율주행이에요. 그래서 유인운전과 무인운전을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미래차는.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는 무인운전 안 했던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내가 운전면허증 필요 없겠죠. 운전면허증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서 오면 그래서 여러분들 한 지금부터 6, 7년 정도 후에는요 아마 레벨 4라고 해서 전문용어로 레벨 5까지 레벨 4라고 해서 특수한 경우에만 사람이 개입하고 웬만한 지역은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지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완벽하지 못한데 미국에서요 이미 1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못한 자율주행차를 자율주행같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생깁니다. 지금의 자동차는 어떠냐면요. 자, 스위치 누르면요 30초에서 1분 정도가 운전대를 놓고 자동으로 운전할 수가 있어요. 자동. 그때 뭐 하라는 거냐? 장거리 운전할 때 스위치 눌러놓으면은 그때 병 따개를 따고 마실 거 마시고 옆에서 물건을 짚고 그리고 이렇게 목도 한 바퀴 돌리고 이러는 시간은 30초에서 1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30초 1분이 지나면은 계기판이 깜빡거리면서 운전대를 빨리 잡으세요. 전방 주시를 하세요. 운전을 하라는 거죠. 이게 지금의 자동차예요. 좋은 차. 근데 이러한 기능을 미국 같은 데서는 악용을 해가지고요. 손잡이를 사람이 잡은 것 같이 위장을 하는 장치를 팔아요. 이걸 차에다가 부착을 시켜놓고 스위치 눌러놓고 1분 후에 운전하는 걸로 착각을 일으켜 만들어서 운전을 계속 자율주행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느냐? 휴대폰 보고 영화 보고 있고 뒤에 누워서 자고 있고 그러다가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어요.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미국에서요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같은 데서 막 신고가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신고가 들어오냐? 순찰차한테 지금이요 100km 이상 달리는데 차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라는 신고가 실제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워서 잡아서 봤더니 등받이를 다 뉘우고 유리 창문으로 사람이 안 보는 거 누워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자율주행 시켜는 거 불법이죠. 그리고 캐나다에서는요 술 파티가 열렸어요. 신고가 오고 고속도로 100km 달리는데 그래서 잡았더니 운전사까지 합쳐서 뒤에서 술 퍼마시고요 젊은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율주행 시켜놓고.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동차는 믿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자세냐?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느냐? 이 자세로 항상 자기 자신의 운전 방법만을 믿어라. 아까 여러분들 그랬죠? 여러분들 부모님 운전할 때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서 자율주행 하는지 눈을 깜빡거리는지 그죠? 교통법규 제대로 지키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꼭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율주행이 앞으로 나오는 걸 좀 기대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6단계가 있어요. 쭉 보면은 레벨 제부터 여기 레벨 4부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손 놓고 완전히 운전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잡죠. 운전대를 잡고 뛰고 점차 뛰고 여기는 더 뛰고 여기는 완전히 손을 놔버렸고 여기는 있건 상관없다. 점점 자율화되고 있죠. 그래서 요 레벨 4 지금 단계는요 6입니다. 레벨 3라서 아직은 너무 믿지 마세요라는 상태가 자율주행차입니다. 근데 곧 레벨 4가 되면 여러분들 운전할 때 사고도 위험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여기 지금 국립광주과학관에 왔습니다. 주차하는데 여러분들 주차하고 부모님들 손잡고 들어왔죠. 앞으로 어떻게 돼요? 오토 발렛길이 생겨요. 입구에서 휴대폰 앱을 딱 누르면은요 차가 혼자서 사람이 안 타는데 혼자서 쭉 시속 20-30km 저속으로 움직이면서 주차장에 딱 안전하게 주차시켜놓고 띵 하고 주인님 어디 위치에 안전하게 주차했습니다. 1번호 오세요 라는 게 문자가 띵 와요. 좋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 구경하고 본인이 손잡고 현관에 나갈 때 휴대폰 앱을 딱 누르면 얘가 전기차니까 시동도 안 켜는 거죠. 그냥 소리도 없이 와서 현관 앞에 딱 대기해서 주인님 어서 타세요. 이게 딱 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냐? 자, 주차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충전 용량이 30%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주인님 오후 내내 우리 어린 주인님하고 여기 과학관에서 구경하시는구나. 시간 여유가 많아. 얘가 스케줄을 아는 거죠. 그러면 나가가지고 충전소에 가서 무선 충전 딱 해요. 충전하고 와가지고 주인님 끝나기 전에 위치 온 다음에 주인님한테 띵 보내. 주인님 충전 용량이 적어서 충전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환불하세요. 10,000원. 그게 1단계. 2단계는 뭐냐? 자, 오후 내내 여기서 주인님, 큰 주인님, 작은 주인님 놀고 있는데 얘는 나가서 충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느냐? 무인 우버가 돼서 손님을 태우고 돈을 벌기 시작. 그래서 돈을 벌고 주인님이 끝나기 전에 띵 오셔가지고 주인님 오늘 총수입 5만원, 충전비 10,000원, 순수익 40,000원입니다. 나 여기서 놀고 있는데 얘는 돈을 받아. 이게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는 미래의 모빌리티. 오래 살고 모빌리티죠. 겪어봐야죠. 다 해봐야 돼. 그게 바로 자율주행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벌써 시간이 끝내려요. 자, 이거 어이구 이거 넘어와서 자, 이건 뭐예요? 자율주행의 원리거든요. 사실 자율주행이 깜짝눈이에요. 여기 보시면은요, 차 주변에 200m뿐이 못 봐. 우리 사람 나라 비슷해요. 센서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라이다 센서, 레이더 센서, 초음파 센서, 카메라 뭐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사방 200m뿐이 못 봐요. 눈으로 보더라도 그 멀리 있는 거, 저기 저쪽에 길이 막혀있다, 교통체증이 있다, 사고가 났다면 우회도를 찾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5G 같은 걸 이용해서 멀리서 고속으로 정보를 서버에서 보내면 내 차에서 그런 외부의 정보와 200m 안의 정보를 융합을 해서 속도나 방향, 우회도로 이런 거를 주인님 대신 알아서 찾아줄 수 있어요. 원리가. 근데 아직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하기에는 아직도 과학기술이 좀 더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요. 보세요. 요게 이제 애플카예요. 애플카. 여러분들 휴대폰 삼성전자 갤럭시와 애플 두 가지가 세계 양대 축이죠. 두 가지 중에 하나 휴대폰 스마트폰 쓸 거예요. 그 첫째 애플카가 애플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3년 후에는 이런 애플카가 나와요. 이제 휴대폰에다 어떻게 하는가? 바퀴 붙인 거예요. 여기다가요.
바퀴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는 차에다가 얘기를 하면요. 얘가 옛날 전격 제트 작전 키트라는 거 미드가 있어요. 미국 드라마. 거기서 나타내시고 차하고 주인하고 말 주고받는 거예요. 야 어디가 맛집이니? 오늘은 여기 송정 설렁탕 먹고 싶어. 광주. 그러면 제일 맛있게 하는 집을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알아서 얘가 가요. 가서 반주도 한 잔 먹고 음주운전하면 안 되죠. 그러고 얘기하면 얘 차가 알아서 이제는 휴대폰에 얘기하는 거 차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까지 안전하게 주차까지 다 해줍니다. 그런 차가 바로 에어컨카예요. 레벨 4 기준으로. 그래서 이런 차가 나오면 아까 얘기한 구글카, 아마존카, LG카, 삼성카 모든 글로벌 기업이 차를 다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다 만들 수 있고 개돼지도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자꾸 거꾸로 가는 제가 자율주행 사원하는 거 보시면 항공모빌리티 보기만 해도 즐겁죠. 광주 송정역에서 여기 국립광주과학관까지 지금 택시 타고 한 25분 30분 걸리거든요. 그죠? 이거 버티포트라고 이착륙장 생기면요 5분 내로 5분 내로 이 시대가 멀지 않았어요. 한 3년 정도 있으면요 시범 모델을 대한민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건 역시 배터리 가지고 움직이는 날개를 붙여서 드론이죠. 유인 드론입니다. 그래서 UAM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UAM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라고 그러죠. 그 이착륙장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버티포트라고 해요. 버티포트. 이게 이 비행기와 같이 소음도 굉장히 적고 또 영역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 보통 택시비의 10배 생각해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시간이 금이죠. 10배가 문제겠습니까? 1분 늦으면 큰일 나는 것도 많죠. 이런 경우에 이거 타고 1시간 갈 걸 5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았습니다. 이게 자율주행 레벨 4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 것 같아요. 레벨 4하고. 그러면 앞으로 UAM도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혼자 가는 거예요. 나만 타고 내가 혼자 가는 거예요. 보통 5인승, 6인승짜리가 많을 겁니다. 그 기체를 만드는 국내 업체 중에 한 군데가 현대차가 이거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양이 이런 모양이 이렇게 돼요. 굉장히 이뻐요. 이런 모양 현대차에서 만드는 게. 모양이 각각 이렇게 다양합니다. 자, 뉴욕 같은 데는 맨하탄이라고 빌딩이 막 70층, 80층이 굉장히 많죠. 촘촘히 꽉 있잖아요. 뉴욕은. 그럼 밑에서 위에 못 써요. 그래서 맨하탄 마천루에서는 빌딩 꼭대기에서 빌딩 꼭대기, 옥상에서 옥상으로 옮기는 이착륙장이 생깁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뉴욕의 복잡한 데의 다른 건물로 1, 2분 내로 이동시켜주는 이런 버티포트가 뉴욕에서 생깁니다. 이게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것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움직이는 거, 자율주행, 또 UAM, 또 로보빌리티라고 해서 이런 데 저 올라올 때 지금까지 자 휠체어 같은 것도 있죠. 또 사람이 못 걷는 것도 기계를 집어넣어서 기계가 보조를 받아서 움직일 수가 있고 걸어다닐 수가 있고 로보빌리티라고 해서 바퀴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계단도 모빌리티가 올라옵니다. 또 바퀴가 나와서 고속도로는 또 쌩 달리고 그래서 차가 못 다니는 지역도 움직일 수 있는 로보빌리티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요새 그 현대차에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인수한 기업에서 만드는 로봇계 스팟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스팟. 로봇 개 있죠, 개. 로봇이 움직이는 거. 그거 한 마리 두고 싶죠? 말 되게 잘 듣습니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8천만 원. 나하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걔가 오면은 딱 그 가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3,400만 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은 집에다가 다양하게 개도 넣고 에어컨 로봇 에어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아마 겪을 수 있을 것을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죠? 제가 떠들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화면을 보여드리는데 여기도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롯데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김포공항에서 여의도까지 5분이면 이런 시대가 이제 머지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있으면 시범 모델 3년 있으면 등장합니다. 3년 있으면 2016년 정도에 일반 상용 지금부터 신는 거 하고 6개월 1년 동안 검증이 되면 사람을 실어서 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도 대한민국이 앞서가는 국가랍니다. 대한민국 배터리 잘 만들고 전기차 잘 만들고 반도체 잘 만들고 또 사람들이 뛰어나죠. 제가 협회를 많이 맡고 있는데 한국 젓가락 협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 책을 썼는데 대한민국 IQ가 전 세계에서 평균 IQ 몇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세계 1위인데 IQ 평균 얼마야? 124. 다 천재니? 자, 106입니다.
107이요. 지금 홍콩이고 홍콩 국가가 아니죠. 홍콩이고요. 106이 대한민국인데 몇십 년 동안 세계 1위의 IQ를 놓치지 않은 대한민국 가장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몸뚱아리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산업, 대한민국을 먹거리, 미래의 우리를 먹여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여러분들도 성장해서 자동차 산업, 모빌리티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관심 갖고 열심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지금 마침 자동차 관련 전시가 있으니까 유심히 보고요. 제가 얘기했던 거 다른 전시대 있더라고요. 그죠? 한 번씩 보고 자기 꿈을 키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미래 모빌리티 어떻게 변할까라는 주제로 아주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김필수 교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강연자분께서는 자동차의 모든 전반적인 내용들을 소개를 해주셨다면 이번에 강연을 해주실 분은 이 자동차로 인해서 변화될 우리의 생활 모습을 아주 다양하고 또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입니다. 재미있는 자동차 이야기 필사이언스 강연 두 번째 강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 정책 국제협력팀의 팀장으로 재직 중이시고 국무조정실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또 서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등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지영 팀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박지영입니다. 저는 한국교통연구원이라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광주 국립광주과학관에 초대를 받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나온 모교가 광주과학고등학교인데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오는 김에 모교도 보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이제 앞서서는 이제 탈 것이나 자동차에 관련돼서 많은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동할 건가, 이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이동하게 될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한 4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고 이제 어떤 이제 상황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를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동하게 될지 좀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서 아이패드를 들고 왔는데 좀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내려놓고요. 먼저 현재 우리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일하는 곳이 한국교통연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교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이게 저희 이제 마법천자문 같은 데서 한자 더이잖아요. 이 교자가 나눌 교, 사귈 교자고요. 통자가 통할 통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의미는 결국 뭐냐면 서로 오고 가면서 서로 통행하는 것을 교통이라고 하고요.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시면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동차, 기차, 비행기 따위를 이용하여 사람이 오고 가거나 짐을 실어 나르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교통이라는 거는 이런 탈 것들, 이동수단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 이게 다닐 수 있는 도로나 철도 이런 걸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이제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교통수단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교통수단은 우리가 이동할 때 타고 다니는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교통수단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는데 여기 그림에 있는 거 외에도 자전거라던가 이제 뭐 걸어다니는 것도 교통수단이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사실 저희 회사가 세종시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이제 한 2가지 정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운전을 해서 오는 방법이 있었고요. 하나는 이제 기차를 이용해서 오는 방법도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승용차로 오면은 한 2시간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근데 대중교통을 타고 오면은
제가 일단 오송역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오송에서 광주에 와 철도를 타고 기차를 타고 오고 또 버스를 타고 그래서 한 2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선택을 했을까요? 당연히 승용차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타고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보니까 여기가 차로 오기 좀 편한 장소라서 대부분 승용차로 오셨을 것 같은데 혹시 승용차 말고 다른 걸 타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까요? 혹시 계실까요? 다들 승용차를 타고 오셨군요. 저희가 이제 간단한 조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와보고 대부분 승용차를 타고 오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송 분담률이라는 단어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간단한 조사를 해봤던 건데 각각의 교통수단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지 그 비율들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수송 분담률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승용차를 타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승용차의 수송 분담률이 100%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놀랍지 않아요. 왜냐면 다음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광주광역시에 계신 분들은 어떤 교통수단을 많이 타고 다니는지 수송분담률 자료를 좀 봤어요. 제가 그래서 13년과 2022년도 자료 이제 2개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색깔이 늘었죠? 파란 색깔이 늘었죠. 이 파란 색깔이 바로 승용차입니다. 그 외에 빨간색 버스, 그리고 지하철, 택시, 자전거 등 다른 모든 수단들은 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승용차는 굉장히 많이 타고 계시고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것들은 좀 타는 사람들이 좀 줄어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광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광역시들이 이런 문제점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광역시들이 많이 도시개발이 되면서 점점 도시가 확대되고 있고 이제 개발된 곳에는 사실 이런 대중교통이 들어가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시간도 많이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승용차에 대한 분담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승용차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인지 제가 아까 잠깐 이제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오셨는지를 좀 물어봤었는데 저희가 이런 조사를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가구들, 전국에 있는 인구의 한 1%, 2%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10월 셋째 주 목요일 하루 동안 어떻게 이동했는지 전체를 물어보는 조사를 하는데요. 이거를 토익 실태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 동안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저희가 예측을 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도로를 건설한다거나 아니면 철도를 건설할 때 그거를 수요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가 요약해서 보여드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은 보통 그 학교에 다니면 학교를 가죠. 학교를 가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2번은 통행을 하게 되죠. 갔다 왔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의 이동의 평균은 한 하루에 이 정도쯤 발생을 하는데 시골에 계신 할머니들은 통행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구해보면 한 1.73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2050년, 2045년까지 어떻게 될지를 전망을 해보면 사실 그래프를 설명드리는 거는 쉽지 않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45년에 가면은 조금 줄어들 걸로 예상이 돼요. 왜냐면 인구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45년이 되면 현재보다 약간 줄어들 이런 상태가 되지만 아주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람이 아니라 저희가 화물들, 그 택배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택배들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예측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화물 통행은 온라인 쇼핑도 많이 하고 그리고 경제활동도 늘어나다 보니까 점점 증가를 해서 사실은 45년까지 우리가 한 20% 정도는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결국 이런 걸 보면 저희가 어떤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앞으로 사람들도 그대로 많이 있을 거고 많이 돌아다닐 거고 화물차들은 점점 더 많아질 거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가르쳐드렸던 수송 분담률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그래프, 원그래프를 보시면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람은 50% 이상, 그 화물차는 거의 80% 정도가 차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자동차가 많아질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들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문제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사고입니다. 작년 한 해에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2,000명이 넘고 거의 3,000명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줄여나갈지 이제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도로가 굉장히 혼잡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 손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회사나 학교에 갈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화물을 날라서 빨리 보내야 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해서 손실되는 시간을 비용으로 해산해 보면 한 57조 원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총 생산인 GDP가 한 2,000조 정도거든요. 이게 한 3% 정도를 차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로가 혼잡하지 않도록 해결하면 저만큼의 돈을 버는 거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기 오염에 대한 건강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많으시죠? 미세먼지가 사실은 2013년에 그 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 미세먼지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호흡기라던가 뇌로 파고 들어가지고 호흡기질환이나 뇌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 증가로 인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온실가스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온실가스는 온실하고 가스하고가 합쳐진 단어잖아요. 그래서 온실가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네들은 이렇게 어딘가에서 나오면 이 지구의 대기권 안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태양 위에서 보내는 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실가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온실가스가 사실 없다면 지구의 온도는 굉장히 낮아질 때요. 한 영하 18도 정도. 그래서 사실은 이 온실가스가 있는 게 지금은 어느 정도 적당히 있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기온이 지구의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기후 위기입니다. 이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남극의 빙하들이 다 녹고 있죠. 그러면은 바다의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공간들이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기온이 높아질수록 가뭄이라던가 홍수라던가 이런 극단적인 기후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식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인명의 손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기후 변화라고 하지 않고 이거를 기후 위기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좀 재밌는 만화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시에서 나온 만화를 했는데 광주시는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선언이 아니라 우리가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우리가 더 이상 지구의 온도를 상승하도록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줄여야겠다. 우리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2도씨 이상까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게 파리 기후 협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을 하겠어요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게 2050년이에요. 근데 이 탄소 중립의 의미가 뭐냐면 왜 탄소 중립이냐면 탄소 배출량과 그 이산화탄소를 다시 빨아들이는 그 포집하는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가운데 0이 된다고 해서 중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의 의미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동차가 화석연료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라던가 메탄이라던가 아니면 아산화질소와 같은 온실가스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화석연료를 역시 광주분들은 제가 광주 출신이 아니라 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역시 수준이 높으십니다. 답변도 잘해주시고 예. 교통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사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좀 다시 한번 광주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저희가 이제 19년도 기준으로 교통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역별로 이제 그림입니다. 이 노란 부분은 약간 도시가 아닌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란색이 바로 도시 지역입니다.
농촌의 경우에는 사실 대중교통이 더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이 배출이 되고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세 번째로, 특광역시 중에 세 번째로 이제 높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교통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조금 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뒷부분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제가 너무 영어를 많이 썼는데 영어 단어를 3개만 공부를 하고 넘어가자면, 저기 How to create more economical, environmental and equitable transport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기에 economical, 경제적이고, environmental, 더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equitable, 모두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아까 보셨던 자율주행 같은 거, 자전거 같은 거, 스쿠터 같은 거 있죠? 저걸 사람들이 공유해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직접 살 필요가 없고 공유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제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오토노머스라고 이제 자율주행이 있잖아요. 이 자율주행은 사실 우리가 편하게 해서 만든 기술이라기보다는 저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술이라고 보는 게 그게 첫 번째 기술 개발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저 자율주행 기술을 처음에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눈이 보이지 않는 장인 아저씨가 나와서, 매닌 아저씨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매닌분이 나오셔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미국 그 교통부에서. 그래서 사실은 저 자율주행 기술은 그동안은 운전을 할 수 없어서 이제 차를 탈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좀 더 공평하게 좀 주어질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이제 친환경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 교통기술은 아마 이제 앞서 이제 김필수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집 앞을 지나는 도로, 그리고 지하철 이런 거 누구 돈으로 만들까요? 맞아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결정하는 게 정부에서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의사결정을. 그렇게 할 때 정부가 이제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적은 돈으로 빠르게 이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은 집중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송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 들으면 조금 느낌이 오시죠? 이게 실제 타고 가는 사람보다는 이걸 타도록 공급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수송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근데 앞으로는 저희가 모빌리티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모빌리티라는 건 뭐냐면 결국 사람이라던가 사물이 좀 더 편리하고 좀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를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 하나하나마다, 개인 한 명 한 명마다 맞춤형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제 교통 정책들을 꾸려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온디맨드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영어를 너무 많이 썼는데, 온디맨드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요응답형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느낌이 잘 안 와요. 온디맨드가 무슨 뜻이냐면 요구받으면 바로, 요구받으면 즉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 온디맨드 서비스는 뭐냐면, 우리가 뭐 타고 싶잖아요. 뭐 호출해요. 그럼 바로 와줘야 돼요. 그게 온디맨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주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셔플이라고 저희 세종시에 있는 거거든요. 저희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면 우리 집 앞에 와서 저를 싣고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온디맨드 서비스고요. 위에 있는 게 그 장애인 콜택시 이동수단인데요. 앞으로 저런 이동수단도 사실 스마트 디바이스로 이제 빨리빨리 배치가 가능하고, 어떤 차든 저렇게 잘 탈 수 있도록,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도 잘 탈 수 있도록 저런 장치 변환이 있을 거라는 게 이 그림이 좀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인데요. 사실 우리가 타는 승용차가 자율주행이 된다던가 택시가 자율주행이 된다는 거는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그냥 운전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로봇 기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너무 많은 차들이 있을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차들이 돌아다니고 각자 자율주행을 갖고 있고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자율주행차를 갖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차는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방향은 셔틀이나 버스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셔틀, 저 그림은 청계천에서 지금 시범 운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셔틀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이 사람이 출발 지역 목적지를 입력하면 비슷한 경로에 있는 사람들끼리 묶어서 함께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셔틀버스고요. 저게 좋은 점 뭔지 아시죠? 운전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심야 시간대나 24시간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은 별로 걱정이 없지만 이제 시내버스라던가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점점 줄어들 거예요. 구하기가 어렵고. 그럴 경우에 이런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24시간, 심야 시간대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지역까지도 이런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유해인분 앞에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아직 이제 기술이 완전히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써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보시면은 이제 저 기술은 저희가 이제 도시로 다 몰려 살다 보니까 도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시간 가치가 중요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해외여행을 가는데 공항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그럴 때 사실은 이 UAM이 그런 통행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기술로서 작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뒷부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동하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이제 국토교통부랑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자율주행차라던가 모빌리티 서비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어린이들 알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보시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언제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퀴즈 하나 내고 마치도록 할게요. 정답 맞춰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거는 그 벤츠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다임러사에서 2019년에 2039년 대한민국의 미래상 해가지고 그려놓은 발표한 그림이에요. 여기가 어딜까요? 이 장소는 어딜까요? 맞춰주신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잘하시네요. 그쵸? 저기 랜드마크가 서울역에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2039년에 대한민국 미래상이라고 벤츠에서 제공한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아까 들으셨던 버티포트라고 유해임 다니는 그런 기구도 있고요. 여기 자율주행차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충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잠깐 들러서 충전하는 것도 있고, 여기 사람이 지나갈 때 이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 여기 신호가 없잖아요. 하지만 얘네들은 자율주행차이기 때문에 알아서 그 사람들 지나가는 걸 감지하고 멈추는 장치들도 있고, 잘 찾아보시면 이제 모노레일이라던가 좀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너무 경청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따 질문 시간에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